1592년 음력 9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침묵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을 이끌던 한 장수는 배 위에 홀로 서서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함대는 300척, 아군은 13척. 누가 봐도 싸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조정은 이미 포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부하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날 명량해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척이 300척을 격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이 땅을 넘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어도, 무기가 부족했어도, 승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그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5명의 영웅을 만나러 갑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킨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홀로 일어선 사람들. 그들의 이름 앞에서 역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속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있습니다. 백성을 끝까지 지키려 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5장면 속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위 계백장군 오천으로 오만을 막아선 최후의 결단. 660년 7월. 백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5만 명이 사비성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백제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의자왕은 제대로 된 명령조차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단 한 사람, 계백장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병력은 고작 5,000명. 적은 5만. 10배의 병력 차이.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계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산벌,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백이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벌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 한 줄 기록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계백은 출정 전날 밤 자신의 가족을 직접 죽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전쟁에서 패배하면 장수의 가족들은 적에게 포로로 잡혀 치욕을 당했습니다. 계백은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명예롭게 보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한 마지막 항전이었습니다. 계백이 황산벌에 도착했을 때 그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살아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끝까지 싸운다. 병사들도 그의 각오를 보고 모두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5,000명 전원이 죽음을 각오한 군대. 역사상 가장 무서운 군대는 바로 이런 군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계백의 선택은 단순히 용감한 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것.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불가능해 보일 때. 하지만 계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라. 황산벌 전투는 4차례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1차 전투. 신라군이 밀려왔을 때 계백의 5천 결사대는 마치 바위처럼 버텼습니다. 신라 장수 관창이 혼자 돌진에 들어왔지만 계백군에게 사로잡혀 목이 잘렸습니다. 하지만 관창의 아버지 품일은 아들의 시신을 거두고 다시 돌격했습니다. 2차, 3차 전투.
백제군은 점점 지쳐갔지만 한 명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라군 사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김유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천 명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단 말인가? 4차 전투. 신라는 마침내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화랑반굴과 관창의 희생정신에 감동한 신라군 전체가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계백군은 끝까지 싸웠지만 숫자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백 장군은 전사했습니다. 5천 명 전원이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는 백제의 패배로 끝났지만 신라군조차 계백을 존경했습니다. 김유신은 계백의 시신을 정중히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적군마저 고개 숙인 명장. 그것이 계백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싸웠는가가 중요합니다. 계백은 패배했지만 그의 이름은 1400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계백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계백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 전쟁을 만든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어떨까요? 4위에 오른 명장은 계백과는 달리 실제로 승리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승리를. 4위 명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4위 강감찬 장군 70세 노장이 만든 기적, 귀주대첩. 1018년. 거란의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건국 100년이 채 안 된 신생국가였습니다. 거란은 강력한 기마군단을 앞세워 고려 영토를 짓밟았습니다. 개경이 함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패배를 각오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갑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강감찬. 당시 나이 70세. 키는 135cm에 불과한 작은 체구. 누가 봐도 전쟁을 치를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현종은 그에게 상원수 직책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강감찬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략적 천재성이었습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적군의 시체가 들을 덮었다.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전이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고려 땅 깊숙이 들어오도록 일부러 내버려뒀습니다. 적이 개경 근처까지 진군하자 고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 막지 않는가? 하지만 강감찬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거란군의 보급선이 끊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이 깊숙이 들어올수록 뒤에서 식량을 보급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고려 땅의 겨울 추위에 지친 거란군은 점점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강감찬은 바로 이 순간을 노렸습니다. 그는 귀주성 근처에 거란군을 유인한 뒤 강물을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강을 건너려 할 때 물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거란군은 물에 휩쓸렸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고려군이 사방에서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거란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10만 중 살아 돌아간 것은 겨우 수천 명. 이것이 귀주대첩의 전말입니다. 강감찬의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감찬은 체격도 작고 나이도 많았지만 그의 머리는 그 누구보다 명석했습니다. 둘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준비된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강감찬은 지형을 완벽히 파악하고 물을 이용한 전략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기보다 제대로 된 준비와 전략이 승리를 만듭니다. 귀주대첩 이후의 일화가 더 감동적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강감찬이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길 양쪽의 도열에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현종은 직접 나와 강감찬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임금님 앞에서 말해서 내리지 않으시오? 강감찬이 대답했습니다. 이 승리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오. 함께 싸운 모든 병사들의 것이오. 나는 단지 그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을 뿐이오. 이 말을 들은 현종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에게 최고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강감찬은 전투에서 사로잡은 거란 포로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적들인데 왜 놓아주십니까? 강감찬이 답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요 아들이요. 전쟁은 끝났으니 이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오. 이 소식을 들은 거라는 더 이상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강감찬의 승리는 전쟁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평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 이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강감찬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인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용이 결국 고려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승리의 순간에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강감찬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전략과 인간성 모두를 갖춘 명장이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지 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고려가 강국으로 자리 잡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위는 누구일까요? 3위에 오른 명장은 단순히 한 전투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3위 명장을 만나러 가봅시다. 3위 김유신 장군 삼국통일을 완성한 전략가. 7세기 중반. 한반도는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신라는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자주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신라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청년 장수가 등장합니다. 김유신. 화랑 출신이었던 그는 뛰어난 무예와 전략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국을 통일해야 했습니다. 삼국사기는 김유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것은 김유신의 공이 가장 크다. 김유신의 위대함은 단순히 전투를 잘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천재성은 외교에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혼자 힘으로는 백제와 고구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김유신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신라당 연합군. 이것이 삼국통일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660년 백제를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의 결사항전을 뚫고 사비성을 함락시켰습니다. 668년 고구려도 무너졌습니다. 평양성이 함락되며 700년 고구려 역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는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김유신은 이번에는 당나라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군을 지휘하며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몰아냈습니다. 676년 마침내 삼국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유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김유신은 신라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활용했습니다. 둘째,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나라와 손잡았지만 상황이 바뀌자 당나라와 싸웠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유신은 70세가 넘어서도 전쟁터에 섰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명확하게, 방법은 유연하게, 실행은 끈질기게. 김유신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신이 젊었을 때 그는 기생천광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랑으로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김유신은 술을 마시고 천관의 집으로 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저절로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말에서 내려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목을 쳤습니다. 내가 주인을 배신했구나. 이 일화는 김유신의 철저한 자기 절제를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의 감정보다 나라를 우선했습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전사했습니다. 병사들이 슬퍼하며 시신을 수습하려 하자 김유신이 막았습니다. 전투 중에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라. 아들의 시신은 전투가 끝난 후에 수습한다. 김유신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은 개인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김유신은 사랑도 아들도 포기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김유신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삼국을 하나로 만든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존재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위 2위로 올라갑니다. 2위 명장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그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기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위 이순신 장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바다의 신. 1592년 4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지의 조선군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왜군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조선은 사실상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바다만은 달랐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23전 23승. 이순신의 연승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명량해전 직전에 쓰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1597년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파직되고 투옥되었습니다. 후임 원균이 7천량해전에서 대패하며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 남은 배는 고작 12척. 왜군은 330척. 조정은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과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위장계를 올린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명량해협. 이순신은 이곳의 지형을 완벽히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해협, 빠른 물살, 거센 소용돌이. 왜군의 많은 배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명량해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대 330. 하지만 이순신은 승리했습니다. 둘째, 전략이 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왜군의 배들은 서로 엉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셋째, 리더의 확신이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이순신의 확신이 병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명량해전 당일 아침. 물살이 가장 빠른 시간을 이순신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왜군 330척이 밀려왔습니다. 이순신의 배 12척은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갑판에 서서 외쳤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병사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의 기함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왜군 전선들이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이순신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장선에서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왜군 전선이 하나 둘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뒤에 있던 조선 전선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이순신이 소리쳤습니다. 물러서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조선 수군들이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물살이 왜군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군 전선들이 서로 부딪히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조선 수군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왜군은 31척이 격침되었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12척이 330척을 이긴 것입니다. 세계 해전사의 유례없는 승리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순신은 12척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불가능은 무엇인가요? 이순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워라.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23전 23승은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1위는 누구일까요? 1위에 오른 명장은 이순신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 최강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전설의 장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1위 명장을 만나러 갑니다. 1위 을지문덕 장군 100만 대군을 물리친 전략의 신. 612년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인구 300만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수나라는 육로와 수로로 동시에 진격했습니다. 요동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을지문덕의 전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을지문덕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며 적을 깊숙이 유인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첫째, 적을 지치게 만들기.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 땅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보급선은 길어졌습니다. 을지문덕은 일부러 후퇴하며 적을 유인했습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무는 기뻐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둘째, 보급로 끊기. 수나라 군대가 평양 근처까지 왔을 때 고구려군이 뒤에서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거짓 항복. 을지문덕은 수나라 진영에 사신을 보내 항복 의사를 전했습니다. 우중무는 속았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방심했습니다. 바로 이때 을지문덕이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을지문덕의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정면 승부가 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대군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을지문덕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둘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적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셋째, 심리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항복으로 적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안 되면 지혜를, 속도로 안 되면 인내를, 정면으로 안 되면 우회를. 을지문덕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수대첩.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전투입니다. 수나라 군대는 식량이 떨어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우중무는 마침내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양은 포기한다. 돌아간다. 수나라 군대가 살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을지문덕이 상류에 막아두었던 물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강을 건너던 수나라 군대는 물에 휩쓸렸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13만 중 살아 돌아간 것은 2700명. 거의 전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 수나라가 고구려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전투가 끝난 후 수나라에 시를 한 편 보냈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하늘을 꿰뚫고 묘한 계산은 땅을 뚫는도다. 싸움에 이기심을 아시니 족한 줄 알고 그만두심이 어떠하리까. 이것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라. 더 이상 이 땅을 넘보지 마라. 수나라는 이후 2번 더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어 멸망했습니다. 을지문덕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적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혜는 힘을 이깁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보다 약했지만 더 현명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을지문덕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 그는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승리를 만든 명장이었습니다. 그의 살수대첩은 단순히 고구려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자긍심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명의 명장을 만났습니다. 계백, 강감찬, 김유신, 이순신, 을지문덕.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장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5명장의 공통점 절대 물러서지 않은 신념. 지금까지 우리는 5명의 위대한 장군을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숫자의 열세 앞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죽음이 확실한 전투 앞에서도 그들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숫자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승리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다. 5명장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계백은 5천으로 5만과 싸웠습니다. 승산이 없었지만 그는 백제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강감찬은 70세의 나이에 전쟁터에 섰습니다.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는 고려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유신은 개인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도 아들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신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12척으로 330척과 싸웠습니다.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 조선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을지문덕은 113만 대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은 우리가 지킨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한 문장. 이것이 그들을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불가능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순간들. 하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계백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강감찬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 김유신처럼 목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순신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을지문덕처럼 지혜로 승부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오늘의 명장입니다. 현대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한국군 장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후퇴할 것입니까?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후퇴란 없습니다. 이곳이 마지막입니다. 워커 장군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전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탠드 오다이. 서거나 죽거나. 이 명령 이후 낙동강 방어선은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이것이 신념의 힘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5명장이 그랬고 한국 전쟁의 병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념이 현실을 만듭니다. 계백, 강감찬, 김유신, 이순신, 을지문덕. 그들은 모두 이 땅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념은 무엇인가요?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나요? 5명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념을 지켜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5명장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신념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왜 역사 속 명장들이 지금도 중요한 걸까요? 7번째,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전쟁도 없고 침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전 장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이 작은 땅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은 항상 강대국들의 침략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왜일까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있기 때문이다. 5000년 한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 몽골, 거란, 여진, 일본의 침략. 하지만 매번 누군가는 일어났습니다. 계백처럼, 강감찬처럼, 김유신처럼, 이순신처럼, 을지문덕처럼. 그들은 단지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족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패배했다면 고구려는 멸망하고 한민족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이순신이 명량에서 패배했다면 조선은 일본에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만약 강감찬이 귀주에서 패배했다면 고려는 거란의 속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계백이 목숨 걸어 지킨 땅. 강감찬이 70세의 전쟁터에서 지킨 나라. 김유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통일한 영토. 이순신이 12척으로 지킨 바다. 을지문덕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지킨 땅.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지켜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이 4강에 올랐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DNA에는 포기하지 않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백이 끝까지 싸운 정신. 이순신이 12척으로 버틴 끈기. 을지문덕이 지혜로 이긴 전략.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했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고, 앞으로도 어떤 위기든 극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5명장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이유.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유.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됩니다. 5명장처럼 우리도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5명장의 이야기. 그들의 공통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봅시다. 통합 정리를 통해 이 여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낸 5명의 위대한 장군을 만났습니다. 계백 장군은 5천으로 오만과 싸우며 승산 없는 전투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70세의 나이에도 전쟁터에 서서 전략으로 거란 10만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개인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삼국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330척과 싸워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지혜로 수나라 113만 대군을 물리치며 한민족의 자긍심을 세웠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전장이었지만 그들의 신념은 하나였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킨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이 말하듯 한 사람의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진실은 5장군 모두에게 공통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 전체가 절대 무릎 꿇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불가능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5명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 승리를 만든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반드시 열린다. 우리는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정신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여정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정을 걸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5명의 장군을 만났습니다. 5위 계백 장군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싸웠는가가 중요하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4위 강감찬 장군은 보여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전략과 인내가 힘을 이긴다고. 3위 김유신 장군은 증명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은 개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고. 목표를 향한 집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고. 2위 이순신 장군은 가르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남아있다고. 12척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1위 을지문덕 장군은 알려주었습니다. 지혜가 힘을 이긴다고. 한 사람의 전략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5명장의 공통점은 절대 물러서지 않은 신념이었다는 것을. 그 신념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군은 누구였나요? 계백의 끝까지 지킨 자리, 강감찬의 70세 전쟁터, 김유신의 희생, 이순신의 12척 기적, 을지문덕의 지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영웅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는 이 역사의 길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5명장이 지킨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버텨온 민족입니다. 계백, 강감찬, 김유신, 이순신, 을지문덕의 후손입니다. 우리 안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 DNA가 흐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전쟁을 치르고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5명장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키세요. 강감찬처럼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세요. 김유신처럼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세요. 이순신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을지문덕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명장들의 후손입니다.